데 들어서서는 저는 우리 한식의 그 어떤 대중화를 위해서 이게 한식을 문화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2000년대에 그 어떤 한정식을 대중으로 푸는 거. 예. 왜냐면 한정식이라는 것은 그전에 뭐 고정이 딱 돼버린 게 요정 요리. 예. 요정이 고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중으로 풀어줘야 되거든. 누구나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어떤 맛있는 요리들. 누구나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 한정식을 그 새로운 어떤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대중적으로 한번 풀어봤지 이제.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한 15년, 20년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정식의 퓨전식으로 나온 게 제가 가장 먼저 그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 뭐 획기적인 뭐 샐러드 지금은 어떤 샐러드가 어느 집에나 다 나오잖아요. 예. 한식집에 샐러드 준 사람이 없어. 그전에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 네. 샐러드도 내가 처음 도입을 했다. 아, 한정식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 도입을 하니까 처음에는 다 생소한 거지. 왜냐하면 그 샐러드란 그 어떤 뭐 우리가 이제 뷔페나 가면은 있지만은 일반 대중적인 가정에서나 네. 거의 먹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그렇죠. 뭐 샐러드를 가지고 소스에 같이 응용해가지고 먹는다는 것은 상하지도 않지. 옛날에 샐러드라 그러면 네. 뭐 사과하고 베리가 섞어가지고 있다면 마요네즈를 묻혀 마요네즈 가지고. 무슨 그게 전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거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옛날에 짤인데. 그게 전부 마요네즈 잔뜩 묻힌 그 사과. 그거 기억나는데.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라다. 시절 어떤 시절 그 어떤 야채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식재료 뭐 과일, 뭐 토마토, 뭐 그다음에 우리가 잡곡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걸 응용을 해가지고 시작된 게 샐러드라는 어떤 이름이 명칭이 된 거죠. 지금 말해준 샐러드 사라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사라다가 일본 말이거든요. 예. 샐러드 일본 표현이 사라다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자, 한정식 그 이야기를 제가 찾다 보니까 우리 황교익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요. 지금의 그 한정식의 한상 차림은 조선시대에는 없었던 방식이다. 그때는 독상에 5품, 7품 이렇게 그 밥과 김치, 국 그 외에 어떤 그 음식들을 올려놔서 이렇게 한상, 독상으로 봤던 그런 문화였는데 일제 강점기의 그 기생집 하니까 어감이 조금 그렇고 조선 요리옥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지금의 이제 한정식의 개념이고 이 한정식 단어는 1950년대에 생겼다라고 하고요. 1960년대에 기생집이 세금 문제로 간판을 변경하면서 이제 무슨 한정식 이렇게 이제 한정식 문화가 내려온다라고 그 글도 쓰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손송달 셰프님이 신림동의 한정식집 바달비에서 이 뭐 재료 개발도 하고 직접 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바달비의 한정식 그 종류들 제가 한번 좀 그 쭉 알아봤고 왔는데요. 처음에 이제 흑임자 죽 같은 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파리 냉채류, 또 샐러드류가 나오고, 또 잡채류, 또 지난 편에 설명드렸던 그런 그 탕평채, 그 다음에 이제 부침개, 또 수수 볶음이, 골뱅이 무침, 두부 요리, 또 구절빵과 비슷한 이제 월가채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훈제 오리고기, 또 돼지고기 목살, 대하구이, 또 우리 갈비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LA 갈비죠. LA 갈비, 뭐 새송이 구이, 또 된장박이 고추, 라이스 페이퍼에 닭가슴살 말이, 또 4가지 창과 가오리찜, 된장 청국장 찌개, 또 제첩 전골, 솥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바달비 한정식의 그 종류들 대략적으로, 그죠? 와, 나도 오늘 처음 보니까 이거 원장님은 참 대단하신 거야. 아니 이거 야, 셰프님이 다 개발하고 그 세팅하신 그 코스잖아요. 이렇게나 많았어요? 굉장히 와. 많던데. 그래서 9품에서 16품까지 있대요. 바달비에. 이게 16품이면 정말 그 완전 상다리가 부러지겠는데. 이제 상다리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뭐 처음에 한 3가지, 예, 예. 4가지 정도 예.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코스대로 나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와서는 뭐 바로 상다리 부러진 느낌은 없고 나중에 이제 가져서는 많지만은 이게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보는 느낌하고 먹는 느낌이 또 틀리잖아요. 그 뭐 우리가 반찬 많은 것은 한상 차림이고 우리는 한상 차림이 아니고 코스로 나가니까 세 가지 네 가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왜 탕수육에 부먹 찍먹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전라도에 가면 한상 떡 부러지게 한꺼번에 나오는 그 그렇죠. 한정식도 있고 지금 바달비처럼 한 두세 가지씩 계속 코스 형식으로 나오는 게 있고 어떤 방식이 더 맛있거나 아니면 한국 문화에 더 적합할까요? 이게 처음에는 엄청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문화를 접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 뭐든지. 그래서 처음에 코스로 나갔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소비자가 느끼더라고요. 고객님들. 지금은 이제 익숙하니까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한상이 다 가져와. 그리고 우리가 먹는데 서빙하는 언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되게 싫어해. 정말. 지금은 이제 그게 없었잖아요. 아니 저 그 얼마 전에 모임이 있어서 바달비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저도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갖다 주시니까 그게 불편한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 한 번에 그냥 다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밑에 뭐 찜은 잘 넣어주지. 그거 찜어넣은 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찜은 줘야지 미안스러워. 근데 고생했습니다. 아마 그게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좀 뜨거운 따뜻한 요리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나오면 그게 식으니까 이렇게 전체 약간 코스처럼 전체 요리 나오고 이게 뭐 그 잡채라든지 구절판 또 탕평채 같은 비슷한 요리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골류라든지 뭐 떡갈비라든지 대하구이처럼 약간 그 따뜻한 음식들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식사 그죠? 그런 개념으로 서빙들을 해주시는데 그런 그 또 한상으로 딱 나온 집은 이제 한번 딱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쭉 먹으니까 그런 느낌들이 없는데 이제 중간 중간에 뭘 갖다 주시니까 조금 우리 그 손 셰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약간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엄청 고생스러웠죠. 이제 지금이야 이제 너무 좋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코스를 너무 좋아하셔 고객님도 오히려 더 좋아하지 이제는. 왜냐면 다양한 어떤 요리를 그냥 앉아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또 뷔페하고 또 틀리잖아요. 뷔페는 내가 이제 찾아서 내가 먹고 싶으면 갖다 먹는데 이거는 그냥 접대에 맞는 어떤 느낌이 드니까 그게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거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상 뚝 부러지게 그냥 바로 차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14가지 정도 하거든요. 14가지 정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걸 내가 다 했나 싶을 정도로 뭔가 설거지 할 때 보면 다 했나 싶을 정도로 봐야 하고 나서 가게 나올 때 되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내일 또 할 생각하니까. 또 메뉴 바꿔야 되니까. 메뉴 바꿔야 되니까. 내일 또 할 생각하면 또 메뉴를 바꿔가면서 가야 되니까. 머릿속에 하루 종일 음식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뭐 할까? 시장 가면 이거 말고 이거 갖고 이렇게 가볼까? 저렇게 가볼까? 시장 가는 게 두려워요. 여름에는 물건이 많이 없으니까 머리 더 써야 되잖아. 오마카세의 장점이면서 단점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부지런하면 망하지 않고 손님들이 좋아하는데 주인은 정말 피곤합니다. 근데 그 우리 홍보각에서는 그렇게 뭐 메뉴가 자주 바뀌진 않잖아요, 그죠? 그죠. 아무래도 그렇게 자주 바뀌진 않고 이제 또 바뀔 때도 호텔이랑 또 이게 상의를 또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자주 바뀌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어떤 중식 메뉴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소스도 그렇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달비에 보니까 이 보리굴비 정식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름철에 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좀 밥맛 없을 때 소개 좀 해주세요. 밥맛 없을 때 이거는 정말 이게 참보리굴비를 먹으면은 이게 그냥 먹으면 비린내가 나니까 이걸 녹차물에 말아서 같이 굴비를 한 점을 떠가지고 식사를 같이 이제 드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면은 정말 맛있게 먹어요. 못 먹겠습니까? 입에 좀 넘어가지 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얼마나 더워요 이게. 그리고 밥맛이 없잖아요. 굴비는 찰져. 여기 마른 굴비 아니야. 말려가지고 그다음에 익혀가지고 쌀뜨물 다시 불려갖고 다시 익혀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찰진다고. 그래서 그 맛에서 그 맛을 느끼셔야 돼. 그걸 못 느끼면은 굴비 맛있다, 맛이 없다고 바로 나오거든. 왜냐면 굴비는 냄새는 조금 나긴 나죠. 나는데
굴비 맛이 어떤 맛이냐 그걸 아무도 몰라. 이게 무슨 맛이야? 포통이 되거든. 그런데 그 맛을 느끼셔야 돼. 찾으셔야 돼. 그러면 그게 중육이 돼. 딱 중육이 되거든. 정말 맛있습니다. 단짠으로 가지 않습니까? 단짠하고는 좀 다른 게 물에 말아가지고 굴비를 먹어야 맛있어요. 물에 말아야. 굴비 살 자체를 물에 아니 밥을 물에 말아가지고 물 말아간 굴비를 이렇게 딱 떠먹으면 그렇지. 짠맛이 이렇게 그렇지. 해가고 예. 중독이 이렇게 딱 융화가 되면서 이렇게 착 퍼지면서 짠맛이 줄어듭니다. 굴비 짜지 않습니까? 예.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말린 거기 때문에 짠맛이 이렇게 딱 융화되면서 밥하고 먹으면서 짠맛 없어졌네? 또 붓고 가는 거야. 잊어붓고 또 가요. 싹 가면 이제 그렇게 물도 많이 안 키고 맛있어요. 물에 그냥 하지 마시고 꼭 녹차 뭐 녹차 인물이라든가 녹차물을 하시면은 그게 비린내도 잡아주고 조금 더 비리지, 예. 비린내도 잡아주기 때문에 그 맛을 더 느낄 수가 있지. 이제. 그 한국의 한식들이 이렇게 짭짤한 맛이 꽤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네. 말씀하신 굴비도 그렇고 젓갈류도 그렇고 이게 짭짤한 맛, 간간한 맛, 짭짤한 맛. 이 중식에도 그런 느낌이 드는 맛이 있나요? 요리? 그렇게 뭐 굳이 한국에서 먹는 중식은 이렇게 짭짤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 네. 우리가 중식으로 먹어봐도 그죠? 네, 그렇게 짭짤하다. 짜다 뭐 이런 지금은 염도들이 다 내려갔어요. 네네네. 제가 그 준비한 거는 서울시하고 예. 제가 한 7, 8년 전에 벌써 저염식당을 내가 만들었거든요. 아 맞아. 그것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저염식당 제가 1호야 1호. 저염식당. 서울시 저염식당 제가 1호로 만들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염도를 다 낮췄다고 지금 낮춰가지고 그렇다고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은 아까 저번에 내가 말씀드린 같이 향으로 먹기 때문에 향으로. 그 재료의 특성을 잘 살려주면은 네. 분명히 맛있습니다. 근데 간이잖아요. 네. 간은 어쨌든 간이 돼야 되거든요. 신선한 좀 아니 다릅니다. 간이 세면 안 돼. 간이 세면은 맛을 못 찾아 들어가. 그 재료 맛을 못 찾는다고. 그래서 물론 뭐 원장님도 드셔봤지만은 이게 맛이 그 간이 약하다고 맛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재료의 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간만 해주면 돼. 우리 그 여의도 코마 오마카세에서 그 짠맛 나는 음식들이 있었나요? 그렇지. 저는 간이 좀 센 편입니다. 네. 어떤 것들? 이 해산물이기 때문에 이 간이 좀 약하더라도 뭐 젓갈이나 간장, 게장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게장입니다. 게장. 장자가 들어갑니다. 장. 오래 보관해가 먹을 수 있는 게 장입니다. 근데 간장게장에다가 점유로 가버리면 간장게장 먹고 배 아픈 사람들 많지. 다 제대로 좀 못 해가지고 배 아프고 2, 3일 지나면 못 먹습니다. 점이면. 근데 한 달 이상 되면 냅니다. 이번에 자회산 대하장 담은 건데 한 달 보름 됐습니다. 지금 내고 있습니다. 간장이 무가 시큼없습니다. 손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잘라가지고 회에다 먹든지 다시 조금씩 많이 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게장에 생물이 들어가고 생물이 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간장에 들어가서 염도가 맞지 않으면 상합니다. 100%. 일반 간장게장집에 파는 염도들은 저염 간장게장 난 반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음식들은 그 짜야 되는 포인트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 손 셰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음식들을 좀 저염식으로 하면서 또 저염식으로 갔을 때 그 식재료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 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물론 뭐 간장게장 같으면은 좀 특이한 어떤 우리가 그 어떤 음식이잖아요. 네. 그거는 뭐 약간 브루스가 좀 올라가도 그 뭐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을 보니까 왜냐하면은 어떤 우리가 뭐 식품을 이렇게 해서 요리를 식품을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대충 이제 몇 브루스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한두 개 정도는 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젓갈도 있고 그렇잖아요. 반찬 예를 들면은 젓갈은 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높은 브루스가 아니란 얘기죠.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게 보관 음식들은 장류라고 들어가는 젓갈이 이런 건 다 장류 아닙니까? 보관 음식들은 당연히 점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 보관을 되는 부분이니까. 보관이 아니면 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저염보다 충분히 그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에 한 10몇 년 동안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김치의 짠맛 때문에 고혈압 환자가 많다. 그래서 자꾸 우리 싱겁게 먹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던 게 지난 한 10년, 15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대학 연구소에서 한 5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야채에는 칼륨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염분을 배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치를 많이 먹어도 김치 자체가 이제 이 칼륨 성분이 있기 때문에 김치에 묻어 있는 염분 자체를 배출시키는 그런 그 효과가 서로 있어서 실제로 이 김치를 하루에 몇 그램 이상 많이 먹는 그 A군하고 또 김치를 별로 먹지 않는 B군하고 몇천 명을 십몇 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고혈압 발생률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 그렇죠. 그 이유가 이 김치를 담글 때 그 배추 속에 있는 야채의 칼륨 성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연구 발표가 난 게 물론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보리 굴비 먹고 젓갈만 맨날 먹으면 그거는 과염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죠? 전체적인 어떤 우리 식단을 이렇게 보시면 돼. 네.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정견을 냈을 때 거기에 이제 얼마 정도 올라가 중간에 얼마고 높은 수치가 얼마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내려간 게 얼마가 돼도 우리가 평균을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조선 요리역 과거에 우리 일제 시대 때는 조선 요리역 또는 기생집이라고 했고 60년대 70년대는 또 요정이라고 했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한정식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빠질 수 없는 메뉴가 소고기 편육입니다. 소고기 편육. 그 예전에 이 조선시대 19세기 말에 시의전서 음식박문이라는 책 보면요. 뭐 구첩반상, 칠첩반상, 오첩반상, 또 신선노상 뭐 이런 거 상차림 규칙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숙육입니다. 그 익힐 숙자를 썼었죠. 그래서 이 숙육이 이제 수육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양진머리, 부화, 기러, 유통, 또 우랑, 쇠머리, 사태, 이자, 제육을 다 삶아서 썰어서 쓰는데 삶은 뼈를 추력 한데 합하여 보에 싸 눌러서 쓰면 더 좋다. 제육은 초장과 적국과 고춧가루 넣어서 쓰고 마늘 저며 싸 먹으면 느끼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이제 예전 표현 그대로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소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위를 그 쪄가지고 이 수육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 소고기 수육은 뭐 굉장히 고급 요리 같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소고기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부위를 다 지금 먹지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소고기 부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고기의 어떤 다양하게 우리가 요리가 발전된 것도 그런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요리도 같이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한국은 고기하면 소고기였고 중국은 고기하면 돼지고기였잖아요. 근데 우리 박 셰프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중식 셰프로 일하면서 같이 일하는 이제 중국 분들이랑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네네. 그 중국은 소고기는 별로 맛이 없다고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냥 인식이나 문화 자체가 소고기는 맛이 없다. 네, 그리고 뭐 돼지고기는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돼지고기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나. 아,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냥 고기하면 돼지고기고 한국에서는 뭐 옛날부터 물론 귀해서 많이 먹지 못했겠지만 고기하고 잔치하면 소 한 마리 잡고 소고기다.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소고기 그 편육에 대해서 뭐 역사적인 사항들 좀 몇 가지 우리 박 셰프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1924년에 출판된 조선 부산 신식 요리제법에서 이용기라는 분은 편육 먹는 법이라는 항목을 두어서 양진머리 편육, 업진 편육, 제육 편육, 쇠머리 편육 4가지를 다뤘다고 해요. 이 중에서 양지 편육은 업진 편육은 업진은 소의 가슴에 붙은 고기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날로 가져다가 먹으면은 장국이 제일이고 삶은 국수에 놓아 먹으면은 최고 맛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일제시대 때 평양 음식으로 유명했던 어복쟁반에 들어가는 편육도 업진 편육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그 편육 중에서는 업진 편육이 가장 맛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문연에 나오는 어떤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할 때는 아무래도 양지,
양지. 양지가 그래도 좀 찰지면서 수육을 해놓으면은 입에 좀 찰지면서 맛있지 않나. 양지가 두 가지가 엎친 양지, 예, 삼겹 양지, 그다음에 그냥 양지살 이렇게 이렇게 딱 보는데 이 보통 그 요즘에 우삼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삼겹. 그때 삼겹 양지라고 그러거든요. 양지라 그러거든요. 양지로 들어가고 양지라 보는 게 구워 먹어도 맛있고 일단 국물을 내면 또 양지가 또 1등 그게 아니겠습니까? 평양냉면 할 때 그 국물 들어갑니다. 양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국물을 그죠? 넣으니까요. 이 엎친도 이 보통 기름이 많이 섞여 있는데 양지치에서는 살기름 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섞이는데 그걸 얇게 떠가지고 로스로 구워 먹어도 엎친이 참 맛있습니다. 예. 이게 그 엎진 편육으로 했던 거를 최고로 쳤던 경우도 있고요. 또 보면은 그 양지머리 편육을 4가지 편육 중에서 가장 먼저 꼽았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지 편육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일품 요리가 되었다. 이 고종이 1865년 음력 10월에 의정부로 이렇게 가서 먹었던 편육도 분명히 양지머리 편육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아마 이 소고기 편육 중에서는 또 가장 쳐주는 게 이제 양지머리 편육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우리 한정식 집에서 이런 그 소고기 편육 같은 거를 뭐 호텔에 계시고 올 때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편육하면은 양지, 그다음에 채껏 이제 이 두 종류를 많이 쓰지 그 이상의 부산물은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 이게 국물 때문에 국물이 아무래도 양지 국물이 굉장히 그 맑은 국물 장국이 그 맛이 맑은 장국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우리가 보면 담백해 이게. 담백하다. 뼈국물하고 또 틀리잖아요. 또 일반 그 우리가 뭐 앞다리살, 뒷다리살 이렇게 삶아놓으면은 그에 대한 어떤 고소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양지를 써야 되는 거고. 양지를 곰탕 국물이 양지 국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지를 써야 장국이 제맛이 난다. 양지를 써야. 그렇죠. 그래서 뭐 예전에 고종대왕이 어디 그 가서 식사를 하셨을 때 냈던 편육도 아마도 이 양지 편육이었을 거다.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1960년대 70년대에도 소고기 편육은 굉장히 비쌌었을 것 같아요. 80년대도 그랬을 것 같고. 그 당시에도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는 한우라는 그 자체가 어떤 우리나라에만 갖고 있는 어떤 토종 브랜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귀한 소고기 자체가 귀했으니까. 그렇죠. 소고기 자체가 귀했으니까 정말 귀한 한우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도 더 귀한 어떤 그런 음식이 된 거고 지금은 이제 다양한 어떤 우리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다음에 뭐 수입도 하면서 뭐 호주산도 있고 뭐 미국산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국물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해보면은 외국수하고 한우수하고 완전히 또 차별화된다고. 딱 맛이 틀리죠. 아니 근데 박은영 셰프님, 그 한우 자주 드세요? 자주 못 먹죠.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비싸고 비싼 것도 있고 또 좀 이게 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은 이제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게 되면은 이제 그 한우가 아니고 뭐 호주산, 뭐 이렇게 미국산.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못 먹는 것 같아요. 아니 한우가 지금도 제가 보면 비싼 것 같아요. 특히 강남에서 예를 들면 150g에 뭐 한 5만 원 이 정도 하면은 이거는 누가 사주질 않으면 아니 나도 법인카드가 있으면 150g에 5만 원짜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돈 내고 먹으라면 저는 그거 안 먹을 것 같아. 150g에 5만 원이면 완전 눈탱입니다. 바로 눈탱 때리는 거. 아니 그 우리 그 이 음식 쪽 좋아하시는 분 중에 내가 봤을 때 그 여자분도 그 엔게이지 수가 거의 1일 가까이 그 육박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기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전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떤 강남의 어떤 고깃집 한우 고깃집에 가서 2명이 가서 75만 원 계산하셨다는데 2명이 가서 뭘 더 시킬래? 아니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사진들을 쭉 올렸는데 정말 궁금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이 집에서 이렇게 드시면 도대체 고깃값이 얼마나 나오냐. 아니 비주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어디 모임에 가서 한번 만나서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둘이서 여자분 둘이 가셔가지고 뭐 75만 원 계산하고 소풍에서 아니 그러면서 뭐